깊은 밤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에 침묵이 내려앉으면 그곳은 단순한 집무실이 아니라 역사의 유령들이 숨쉬는 신성한 재단으로 변모하여 권력의 무게를 증명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놓인 결단의 책상에는 수많은 서류가 쌓여 있지만 대통령이 느끼는 진정한 중압감은 펜 끝이 아니라 그 펜을 쥔 손의 떨림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흔히 위대한 대통령을 논할 때 그들의 빛나는 승리와 영광스러운 연설만을 기억하려 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이란 환호성이 멈춘 뒤 찾아오는 칠흑 같은 고독 속에서 탄생합니다. 수많은 역사학자가 끊임없이 논쟁하는 질문인 누가 과연 미합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한 업적의 나열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퍼즐과도 같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로서 공화국의 기틀을 다진 조지 워싱턴과 분열된 국가를 피로써 봉합해낸 에이브러햄 링컨, 그리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제국을 구해낸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이 거대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세 명의 거인은 각기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위기 속에서 국가의 운명을 짊어졌기에 그들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입니다. 조지 워싱턴이 직면했던 18세기 말의 상황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았는데 당시에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조차 희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력한 제국주의의 쇠사슬을 끊어내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야 했으나 그 과정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내부의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던 고독한 개척자였습니다. 그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단순히 전장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도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알았던 비범한 절제력에 있으며 이는 후대 대통령들에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맥이 되었습니다. 반면 에이브러햄 링컨이 마주한 19세기의 비극은 외부의 적이 아닌 형제가 형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누는 참혹한 내전이라는 형태로 다가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위협했습니다. 노예제라는 끔찍한 원죄를 씻어내기 위해 그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넘어서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려야 했고 그 과정에서 흘린 피의 대가는 그의 영혼을 끊임없이 갉아먹었습니다. 링컨의 위대함은 분열된 집을 다시 하나로 묶어낸 정치적 수완뿐만 아니라 찢겨진 국가의 상처를 자신의 개인적 고통으로 승화시킨 그 숭고한 인간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20세기의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경제 대공황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파시즘이라는 보이는 적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전무후무한 이중고에 시달리며 문명의 붕괴를 막아내야 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던 이 불굴의 지도자는 마비된 다리 대신 강인한 의지로 절망에 빠진 국민을 일으켜 세웠으며 민주주의가 독재보다 효율적일 수 있음을 역사 앞에 증명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면서도 그것이 파괴적인 독재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위험한 줄타기를 통해 현대적 의미의 강력한 대통령직을 완성해냈습니다. 이들 세 지도자를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는 바로 절대 권력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려 했던 그들의 강인한 도덕적 품성입니다. 위기 상황은 필연적으로 강력하고 무자비한 리더십을 요구하지만 그 리더십이 독재로 흐르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도자 개인의 양심과 철학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험한 순간에 가장 강력한 힘을 손에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국민에게 돌려주려 했던 그들의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의 척도일 것입니다. 역사는 종종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말하지만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승리의 기록을 넘어 인간의 한계에 도전했던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은 권력의 공백을 두려워했고 링컨은 자신의 결정이 가져올 죽음들을 두려워했으며 루스벨트는 자신의 육체적 나약함이 국가의 나약함으로 비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두려움에 잠식되지 않고 그것을 용기로 바꾸어 냈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인간적인 고뇌야말로 그들을 신화적 존재가 아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느끼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화석화된 동상이나 교과서 속에 박제된 위인들이 아니라
고뇌하고 번민하며 때로는 실수했던 살아있는 인간으로서의 그들을 만나러 깊은 시간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역사의 거센 파도 속에서 그들이 내린 결정들이 오늘날의 세계를 어떻게 조각했는지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위대함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묻는 치열하고도 엄중한 지적 탐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레카라 탐구할 이야기는 단순히 3명의 대통령에 대한 전기가 아니라 권력이라는 거대한 괴물과 싸워 이긴 인간 정신의 승리에 관한 대서사시입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시대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이 응답한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며 그것은 바로 자신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헌신이었습니다. 과연 이 3명 중 누가 가장 위대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했던 시대의 어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만 비로소 그들이 밝힌 빛의 발길을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83년 3월의 차가운 바람이 뉴버그의 변경을 휩쓸고 지나갈 때 신생 독립국 미국은 대영 제국과의 전쟁보다 더 치명적인 내부의 적과 마주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군대의 분노였습니다. 대륙군 장교들은 의회의 무능함과 임금 체불에 격분하여 군사 쿠데타를 모의하고 있었고 그들의 분노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공화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화약고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분위기는 혁명의 숭고한 이상이 군화 발밑에 짓밟히기 직전의 일촉즉발 상황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워싱턴이 왕관을 쓰거나 적어도 군사 독재자가 되어주기를 은밀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장교들의 비밀 회합 장소인 미덕의 사원에 예고 없이 들어섰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평소의 존경심, 어린 환호가 아니라 차가운 침묵과 적대적인 눈빛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로 변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지만 겉으로는 특유의 침착함을 잃지 않고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주머니에서 꺼내 들었지만 그 순간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서 아무리 유려한 논리나 연설이라도 성난 군인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였고 역사의 흐름은 칼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를 읽기 위해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들며 워싱턴이 나지막이 내뱉은 신사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동안 머리가 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눈까지 멀어가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은 그 어떤 명연설보다 강력했습니다. 그전까지 그를 불멸의 영웅으로만 여기던 장교들은 갑자기 자신들 앞에서 늙고 지쳐버린 한 인간의 적나라한 나약함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 순간 쿠데타의 뜨거운 열기는 순식간에 흐느낌과 수치심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정치적 쇼가 아니라 진심 어린 희생의 고백이었기에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을 단숨에 무장 해제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워싱턴에게 있어 권력은 쟁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견뎌내야 할 무거운 짐이자 끊임없는 자기 절제를 요구하는 가혹한 도덕적 시험대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역사 속의 시저나 훗날의 나폴레옹이 걸었던 달콤한 독재자의 길을 걷는 대신 고대 로마의 킹키나투스처럼 권력의 절정에서 스스로 물러나 농부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위대함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인 겸손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공화국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반드시 민간 정부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철학적 결단이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서 워싱턴이 겪어야 했던 고독은 전례가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했는데 그는 자신이 걷는 모든 발자국이 훗날 법이 되고 관습이 될 것임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전하라는 화려한 호칭 대신 대통령 각하라는 소박한 호칭을 선택한 것부터 2번의 임기 후 스스로 물러나는 전례를 만든 것까지 그의 모든 행동은 권력의 개인화를 막기 위한 치밀한 장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자신의 카리스마를 의도적으로 억제했으며 이는 왕정의 유혹에 시달리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실체를 보여주는 산 교육이었습니다. 그가 고별 연설에서 정파 간의 분열과 외세 개입을 그토록 경계했던 이유는 그가 8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며 뼈저리게 느꼈던 민주주의의 태생적 취약성 때문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제퍼슨처럼 화려한 지식인은 아니었지만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파벌 싸움이 결국 국가를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누구보다 먼저 예견하고 걱정했습니다. 그가 백악관을 떠나 마운트 버논으로 돌아가던 그 뒷모습은 권력의 무상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지도자의 품격을 역사에 영원히 각인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척박한 황무지 위에 공화국이라는 거대한 집을 지은 위대한 건축가였지만 그 집의 기둥에는 노예제라는 치명적인 균열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균열이 언젠가 집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직감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자신의 시대가 아닌 다음 세대의 과제로 남겨두는 현실적인 타협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는 건국의 아버지가 남겨둔 미완의 과제와 그로 인해 반으로 찢겨나갈 위기에 처한 국가를 구원해야 할 또 다른 고독한 거인 에이브러햄 링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861년 워싱턴 D.가 이에 회색 하늘 아래 미완성으로 남겨진 국회의사당의 돔은 마치 반으로 찢겨나간 미국의 운명을 상징하듯 흉물스러운 철골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남부의 주들이 연이어 연방을 탈퇴하고 섬터 요새에서 첫 포성이 울렸을 때 링컨이 마주한 것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악몽인 민주공화국의 자멸이었습니다. 진흙탕으로 뒤덮인 수도의 거리에는 암살 위협과 스파이들이 득실거렸고 링컨은 취임식을 위해 밤기차를 타고 몰래 도시에 잠입해야만 했던 치욕스러운 시작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군 경력도 명문가의 배경도 없는 시골 변호사 출신이었기에 당시 정치 엘리트들은 그를 그저 운 좋게 당선된 촌뜨기라고 조롱하며 그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링컨을 평생 괴롭혔던 깊고 어두운 우울증은 역설적으로 그가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견뎌낼 수 있게 해준 정신적인 갑옷이 되었습니다. 그는 긍정적인 희망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대신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비극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에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황 보고서를 읽으면서도 미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의 퀭한 눈과 깊게 패인 주름은 단순한 육체적 피로의 흔적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자신의 몸으로 흡수해낸 성은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백악관 복도를 서성이는 그의 그림자는 마치 고뇌하는 유령처럼 보였고 그는 그 고독 속에서 신의 뜻과 인간의 운명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전쟁부 건물 2층에 위치한 전신국 사무실은 링컨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전장의 소식을 기다리던 그만의 고독한 사령부이자 피난처였습니다. 타닥거리는 전신기계의 소음 속에서 그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전장의 피냄새를 맡으려 애썼고 장군들이 보내오는 전보 한 줄에 수많은 젊은이의 생사가 갈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그 낡은 소파에 앉아 때로는 무능한 장군들을 질책하고 때로는 병사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공격 명령을 내리며 자신의 영혼이 조금씩 파괴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전신기계 옆에서 보낸 수많은 밤은 현대적 의미의 상황실을 방불케 했으며 그는 기술을 통해 전장을 실시간으로 지휘한 최초의 통수권자였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은 흔히 숭고한 인권 선언으로만 기억되지만 사실 그것은 링컨이 던진 가장 냉혹하고 치명적인 외교적, 군사적 승부수였습니다. 전쟁 초기만 해도 연방의 보존이 목적이라며 노예 문제에 신중했던 그는 전쟁이 장기화되자 노예제를 폐지하지 않고서는 남부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1863년 1월 1일 그가 떨리는 손으로
선언문에 서명했을 때 그는 전쟁의 명분을 단순한 영토 분쟁에서 인간의 자유를 위한 성전으로 격상시킴으로써 영국과 프랑스가 남부를 지원할 명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헌법적 권한을 넘어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승리를 쟁취하려 했던 그의 무서운 정치적 계산과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링컨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헌법을 위반해야만 했던 헌법적 독재자의 딜레마를 온몸으로 껴안아야 했습니다. 그는 반란 동조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인신보호 영장 제도를 정지시켰고 언론을 검열했으며 수많은 정적을 감옥에 가두는 초법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모든 법이 무너지는데 헌법 하나만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라는 그의 반문은 국가의 생존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 앞에서 지도자가 짊어져야 할 도덕적 타락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서는 결코 국가의 순결성을 지킬 수 없다는 잔인한 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삶 또한 전쟁만큼이나 비극적이었는데 백악관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윌리를 장티푸스로 잃었을 때 그는 거의 정신적으로 붕괴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들의 시신이 안치된 방을 수시로 드나들며 오열하던 링컨의 모습은 그가 강인한 지도자이기 이전에 자식을 잃은 한 명의 나약한 아버지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개인적인 상실의 고통을 수만 명의 전사자 유가족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는 공감의 통로로 승화시켰고 병원을 찾아 절단 수술을 받은 병사들의 손을 잡으며 그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유머와 해악은 그 숨막히는 슬픔의 무게에 짓눌려 질식하지 않기 위해 그가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유일한 숨구멍이었습니다. 1863년 11월 게티즈버그의 황량한 들판에서 그가 낭독한 2분 남짓한 짧은 연설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다시 쓴 혁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독립선언서에 명시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명제를 헌법보다 상위의 가치로 끌어올림으로써 미국이 백인 남성들만의 공화국이 아니라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인간을 위한 약속의 땅임을 천명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을 위한 추도사였지만 동시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위해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엄중한 명령이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정신적 건국선언이었습니다.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을 때 링컨은 더 이상 우아한 전쟁이 아니라 적을 완전히 파괴하는 총력전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그랜트가 도살자라고 비난받을 때에도 그에게는 위스키라도 한 통 보내주게. 그는 싸울 줄 아는 유일한 장군이야 라며 그를 감쌌고 끔찍한 사상자 명단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한다는 모순을 받아들였고 승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전쟁의 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을 자주 내비쳤으며 꿈속에서 자신의 장례식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재선 취임 연설에서 그가 외친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대하며 라는 메시지는 승자의 오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는 패배한 남부를 처벌하는 대신 그들을 다시 형제로 받아들여 국가를 재건하려 했지만 그 숭고한 계획은 포드 극장에서 울린 한 발의 총성으로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성금요일에 일어난 그의 암살은 그를 단순한 정치 지도자에서 국가를 위해 피를 흘린 순교자의 반열로 올려놓았으며 그의 죽음으로 인해 남부는 가장 자비로운 보호자를 잃게 되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링컨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것은 노예제는 사라졌으나 여전히 인종차별의 상처가 깊게 패인 미완의 국가와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요동치는 새로운 시대의 파도였습니다. 그가 목숨을 바쳐 지켜낸 연방은
이제 거대 자본과 노동의 갈등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내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는 훗날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 이제 대공황이라는 전대미문의 경제적 재앙과 함께 휠체어에 앉아 희망을 노래할 한 남자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913년 3월 4일 워싱턴 DC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군중의 침묵은 묘지에 그것과 다를 바 없이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은행들은 연쇄적으로 파산하여 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수천만 명의 실직자가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었으며 미국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완전히 멈춰버린 듯한 절망감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암울한 폐허 속에서 휠체어에 의지한 채 연단에 오른 프랭클린 델라노 루스벨트 FDR는 자신의 마비된 다리 대신 강철 같은 목소리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취임사가 아니라 죽어가던 환자인 미국의 심장에 꽂은 강력한 아드레날린 주사였으며 국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준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루스벨트는 부유한 하이드파크의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온 인물이었지만 39살에 찾아온 소아마비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되는 끔찍한 고통과 절망은 오만한 귀족 청년이었던 그를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할 줄 아는 성숙한 인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용광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7kg이 넘는 무거운 강철 보조기를 다리에 차고 엉덩이 근육만으로 걷는 법을 배우며 땀을 비오듯 흘렸지만 대중 앞에서는 언제나 자신만만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시련을 극복한 경험은 그가 대공황이라는 국가적 마비 사태를 마주했을 때 불가능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일 수 있는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탁월한 정치적 기술은 바로 라디오를 통해 국민의 안방으로 직접 찾아가는 노변담화 Fireside Chats라는 전례 없는 소통 방식이었습니다. 나의 친구들이여로 시작하는 그의 따뜻하고 친근한 목소리가 라디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면 절망에 빠진 가장들은 마치 대통령이 자신들의 벽난로 옆에 앉아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경제정책을 쉬운 비유로 설명하며 국민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이를 통해 의회의 보수파들이 반대하는 급진적인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여론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시초였으며 미디어를 이용해 권력을 강화하는 양날의 검과 같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엔나 유딜 뉴딜 정책은 단순한 경제 부양책을 넘어 미국 정부와 시민 사이의 사회적 계약을 근본적으로 다시 쓴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는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 TBA, 나민간자원보존단, CCCC 같은 거대한 정부 프로젝트를 통해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자유방임주의를 신봉하던 사람들에게는 사회주의적인 폭거로 비쳤지만 굶주린 국민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루스벨트는 자본주의가 스스로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대담한 수술을 집도했고 그 결과 미국은 파시즘이나 공산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 의지가 언제나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는데 특히 1937년에 대법원 패킹 코트 패킹 사전은 그의 독재적 성향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보수적인 대법원이 뉴딜 관련 법안들에 대해 잇따라 위헌 판결을 내리자 격분한 루스벨트는 대법관의 수를 늘려 자신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임명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비록 의회와 여론의 반발로 이 계획은 무산되었지만 이는 인기 있는 지도자가 헌법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지지자들조차 그가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로 그의 권력은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너 루스벨트는 단순한 영부인이 아니라 휠체어에 묶인 남편을 대신해 전국의 빈민가와 탄광촌을 누비며 민심을 전하는 대통령의 눈과 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더 진보적인 인권의식을 가지고 루스벨트가 흑인 민권 문제나 여성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끊임없이 압박하고 설득했습니다. 때로는 백악관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던 두 사람의 파트너십은 역대 어느 대통령 부부보다 정치적이고 생산적이었습니다. 루스벨트의 성공 뒤에는 엘리너라는 위대한 양심이 있었기에 그는 정치적 타협 속에서도 인도주의적 이상을 완전히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때 닥터 뉴딜은 즉시 냉철한 닥터 승리로 변신했습니다. 그는 치욕의 날 연설을 통해 고립주의에 빠져있던 미국인들의 분노를 하나로 모으고 미국의 거대한 산업 능력을 민주주의의 병기고로 전환시켰습니다. 자동차를 만들던 공장에서는 탱크와 폭격기가 쏟아져 나왔고 그는 윈스턴 처칠, 이오시프 스탈린과 함께 연합국을 이끄는 빅3의 수장으로서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인류의 운명을 건 체스 게임을 지휘했습니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은 그에게 전무후무한 3선, 4선 연임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는 사실상 종신 대통령에 가까운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루스벨트가 보여준 전시 리더십의 핵심은 이상주의적 목표를 위해 가장 현실적인 수단을 동원할 줄 아는 냉혹한 실용주의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 독일이라는 거대한 악을 물리치기 위해 또 다른 악인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으며 무기대여법을 통해 영국을 지원하면서도 참전 명분을 쌓을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얄타 회담에서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스탈린에게 동유럽의 지배권을 사실상 용인해준 결정은 훗날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당시로서는 소련의 태평양 전쟁 참전과 유엔 창설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는 도덕적 순결함보다는 결과적인 평화를 선택한 현실 정치가였습니다. 전쟁 말기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어 손을 심하게 떨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지만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전쟁을 감내문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치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구 반대편까지 날아가 회담에 참석했고 백악관의 지도실에서 밤늦게까지 전황을 체크하며 자신의 생명을 촛불처럼 태워 국가에 바쳤습니다. 그가 보여준 초인적인 의지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지만 그 대가는 가혹할 정도로 치명적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그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그의 몸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1945년 4월 12일 조지아주 웜스프링스의 별장에서 그가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는 거대한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장송곡을 들으며 수많은 미국인은 마치 자신의 아버지를 잃은 것처럼 거리에서 오열했고 최전선의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는 비록 나치 독일의 항복과 일본의 패망이라는 최종 승리의 순간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 승리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주춧돌을 놓은 진정한 건축가였습니다. 그의 장례 열차가는 길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나와 마지막 작별을 고했으며 그들은 한 시대가 완전히 저물었음을 직감했습니다. 루스벨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전쟁 승리나 경제 회복에 그치지 않고 미국 대통령직의 권한과 책임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시켰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도자가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지만 동시에 강력한 행정부의 출현이라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제 워싱턴의 창조
링컨의 구원, 루스벨트의 재건이라는 세 가지 거대한 유산을 모두 살펴보았으니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역사의 법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연 이들 중 누가 진정한 최고의 대통령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의 여정은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조지 워싱턴이 게임의 규칙을 창조한 사람이라면 에이브러햄 링컨은 그 게임이 파국으로 끝나는 것을 막아낸 구원자였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게임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바꾼 혁명가였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에 비유하자면 워싱턴은 허허벌판 위에 주춧돌을 놓고 뼈대를 세운 건축가였고, 링컨은 지진으로 무너져 내리는 기둥을 온몸으로 떠받친 구조 기술자였으며, 루스벨트는 낡고 비바람이 새는 집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여 다시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든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워싱턴이 왕관의 유혹에 굴복했다면 미국 대통령직은 또 다른 세습 군주제로 전락했을 것이고, 링컨이 남부와 적당히 타협했다면 북미 대륙은 유럽처럼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로 나뉘어 끊임없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또한 루스벨트가 고전적 자본주의만을 고집했다면 굶주린 대중의 분노는 미국을 파시즘이나 공산주의라는 극단적인 길로 이끌었을지도 모르기에 그들의 존재는 각기 다른 시점에 국가의 생존을 위해 배치된 필연적인 운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거인의 동상이 드리운 그림자는 그 높이만큼이나 길고 어두워서 우리는 그들이 결코 완벽한 신이 아니라 피와 살을 가진 결함 있는 인간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워싱턴은 평생 자유를 외치면서도 수백 명의 노예를 소유했던 모순적인 농장주였고, 링컨은 헌법 수호를, 명분으로 시민들을 재판 없이 구금했던 냉혹한 통치자였으며, 루스벨트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강제 수용소에 가두어 인권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긴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결점의 성인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시대가 가진 한계 속에서도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뇌하고 최선의 선택을 내리기 위해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위대함이란 오류가 없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류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들은 정치라는 진흙탕 현실 속에서도 이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개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리더십은 진정한 권력의 본질이 그것을 휘두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공공의 선을 위해 사용하는 데 있다는 무거운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워싱턴의 절제와 링컨의 관용, 그리고 루스벨트의 공감 능력은 단순한 정치적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우러나온 높은 도덕적 품성이었기에 그들의 이야기는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가슴속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모어 산의 거대한 바위 얼굴들을 올려다보면 그들이 서로 다른 곳을 응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모두 미합 중국의 미래라는 같은 지점을 지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각 세기의 가장 어두운 밤에 혜성처럼 나타나 길을 밝혔고, 그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자유의 횃불은 이제 역사책의 페이지를 넘어 혼란스러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손에 위태롭지만 찬란하게 맡겨져 있습니다. 결국 누가 가장 위대한 대통령인가 하는 질문은 정답이 없는 어리석은 수수께끼일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퍼즐을 완성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삼위일체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할 나라가 있었기에 워싱턴이 있었고, 지켜야 할 나라가 있었기에 링컨이 있었으며, 다시 일으켜야 할 나라가 있었기에 루스벨트가 있었으니 그들은 본질적으로 같은 시대 정신의 다른 얼굴들이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역사의 등대입니다.